여러분이 들어서 알겠지만 라스웰의 전생애를 3단계로 구분해서 아마 이렇게 발표한 건 처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라스웰 하면은 마지막 단계, 51년 이후 정책 과학자로서 활동했던 단계만 지금 공개 소개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 단계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해서 라스웰이 3단계까지 올 수 있었나라는 과정을 쭉 짚어봤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아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라스웰의 제자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사이먼에 대해서 과연 어떤 종적을 남겼고 뭐가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이성우 교수님으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입니다. 30분이면 3시 20분까지 하면 되겠네요. 15분에서 20분 사이. 예, 알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송희정 교수님부터 헤럴드 라스웰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라스웰 그 다음에 나오는 학자가 이제 사이먼인데 정책학적으로 봐서는 사이먼은 행태주의, 실증주의 쪽에 가까운데 오히려 그보다 나이가 14살 많은 라스웰은 후행태주의로 거기까지 나가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가을에 별로 연구도 안 하고 게으름을 피고 집에 있던 그 중앙대학교 박음식 교수님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평소에 연락도 안 하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원초로 회장께서 이런 큰 대형 연구 사업을 해가지고 학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정책학이나 행정학의 거장들을 소개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 파트 맡아달라. 갑자기 이런 받았는데 저도 모르게 나온 사람 이름이 허버트 사이먼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게 제 잠재의식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은 허버트 사이먼에 대한 연구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30년의 어떤 숙제였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묵혀두었던 책들을 보면서 너무 어려워서 보지는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던 그런 프레셔가 그때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하겠다고 하고 천천히 자료를 조사하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신도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이걸 해야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학자로서 게으름 피웠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유펜에 공부하러 갔을 때가 1985년인데 86년도에 허버트 사이먼이 유펜에 특강을 하러 오셨어요. 경제학과에서 노벨상 수상자 초대를 했어요. 저는 그 전에 1984년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안혜인 교수님한테 정책학을 들을 때 저한테 수업 시간에 한 질문이 이성우는 합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그런 화두를 던진 이후로 그 합리성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에 답변을 했지만. 그런데 86년에 그로부터 몇 년, 한 4년 후에 유펜에 가서 사이먼이 오신다길래 제가 갔어요. 가서 그 할아버지를 보고 특강을 들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인공지능 AI 강의만 하셨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나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북스토어에 가서 바운디드 레셔널리티 2권으로 된 선집을 샀어요. 경제학 논문집이에요. 그 논문집을 집에 가지고 다녔어요. 항상. 보지를 못하고. 쌓여 있어서 먼지가 쌓여 있고 북스토어에 프라이스 태그가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이번에 오게 됐어요. 너무나 저한테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도서관에 사서한테 허버트 사이먼에 관한 자료와 책을 구해달라. 나도 구하지마. 그래서 구했어요. 전자저널로부터 해서 우리 학교에 없는 고려대학교, 아주대학교, 국회도서관 등에서 많은 자료들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서울대학교. 잠깐 그런데 별로 또 국내에서 연구된 게 또 별로 없더라고요. 의외로 없어요. 행정행토론 정도나 번역되고 바운디드 레셔널리티나 번역되고 논문들이 단편적으로 나왔지 크게 참고할 만한 책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윤석철 교수님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선집을 번역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허버트 사이먼이에요. 제가 서울대 경영대학 나왔는데 윤석철 교수님한테 감명 깊은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유펜 출신이에요. 저도 유펜 출신인데, 그런데 책 중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고려대학교 이종봉 교수님이 허버트 사이먼의 책을 번역했어요. 인공과학이라고. 아주 오래된 87년도쯤 돼요. 벌써부터 20여 년 되지 않습니까? 희한한 문명이에요. 저 한국에 와 있는 유펜 출신 3명만이 이 사이먼을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착각 속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사이먼을 이해하고 잘 소개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사이먼은 여러 대학으로부터 24개의 명예 박사학위를 받고 수많은 주제와 학문 분야에 관해서 27권의 책을 출판했고, 라셀은 아까 몇 편의 논문을 썼죠? 300편? 400편, 근데 여기 1000편에 가까운 논문을 썼어요. 라셀은 정책과학만 연구했지만 이분은 무슨 연구했습니까? 모르겠어요. 사회과학 전 분야의 모든 연구를 다 했고 모든 분야의 개척자였어요. 이분은 파운딩 파더였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이분의 그 지식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학문을 막 세우고 학문 분야를 만들고 학과를 만드신 분이에요. 주로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하셨죠. 활동은 많이 하셨고 공부는 시카고 대학에서 하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오늘 발표하려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쭉 봤는데 눈으로 읽는 데만도 1시간이 걸려요. 제가 쓴 글을. 그래서 이거를 30분에 어떻게 발표를 하는 게 정말 여러분들하고 의미 있는 실용적인 도움이 되는 발표를 해야 되는가. 사적인 얘기를 주로 하고 느낀 점 위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과서 나온 얘기를 해야 되는가,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점 위주로, 에피소드 위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았던 그런 사이먼의 생각, 학문에 대한 접근 방법, 문제에 대한 구성 방법, 사이먼은 어떻게 학문을 접했길래 이런 많은 업적을 만들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그분이 1996년에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자서전을 썼어요. 그 자서전에 자기의 연구 방법, 문제에 대한 제기, 의식, 그리고 자기의 준 충격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쓰셨어요. 그걸 알면은 이분의 논문 1000편의 논문의 족적이 어느 정도 흐름이 이해가 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916년에 허버트 사이먼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는 여기는 안 적었어요. 독일에서 이민 온 유태인 기술자였어요. 독일에서 대학을 나오고 2년 만에 미국에 여행을 왔다 주저앉았어요. 유태인으로. 어머니 역시 유태계였어요. 근데 사이먼이 유태인이라는 것을 언급한 책들은 별로 없어요. 본인이 쓴 자서전에 있어서 알았어요. 본인이 뿌리를 찾아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내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독일을 방문을 해요. 자기 아버지는 왜 어린 나이에 미국에 이민을 왔을까? 그 뿌리를 찾아서 보니까 그 유태에 대한 나치 내지는 독일의 압박, 편견, 박해, 거기에 상처를 받았지 않았는가, 이런 스토리로부터 시작되는 자서전이에요. 근데 사이먼의 그 논문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사이먼이 가치와 사실을 구분한 게 있어요. 굉장히 요거를 이해를 하는데 내가 굉장히 도움이 된 게, 우리 송혜준 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 나치의 만행, 히틀러는 왜 유태인을 대학살했는가, 히틀러가 유태인을 대학살하게 된 명분과 정책은 어떻게 나왔는가, 이걸 공부를 하면 그 사실과 가치처럼 부분에 히틀러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틀러는 독일인의 행복과 독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태인이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명분을 만들죠. 그리고 정리를 하죠. 인종 말살을 하죠. 여기에 이런 스토리까지는 나오는데 여기에 자기가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분명히 나는 어린 시절부터 유태인을 1차 세계대전 이후 그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저질러졌던 히틀러의 유태인에 대한 만행 속에서 정책 결정, 의사결정, 집단적 의사결정, 조직적 의사결정, 가치는 무엇이고 사실은 무엇이냐, 정책 목적은 무엇이고 수단은 무엇이냐를 연구했다고 저는 필히 봤어요. 본인도 히틀러의 정책 결정을 예로 들면서 사실과 가치에 대한 명백한 구분, 그리고 정책의 옳은 판단과 사실에 대한 진위 판단을 명확히 구분해야 되고 하면서 히틀러가 왜 나쁜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판단만으로 안 된다 이거지. 가치 판단이 전제돼야 되는데 거기에 평가가 있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이런 게 있어요.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유명한 논문이 뭐냐면 행정행태론. 이전에 행정학의 속담이 나오는데 사실은 21살 때 시카고 대학에서 학위를 받기도 전에 경제학 교수와 함께 밀워키 시의 시정부의 레크리에이션 담당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밑에 조교나 그래 참여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맡은 업무 중에 하나가 자기는 경제학 백그라운드, 정치학과를 나왔지만 신고정파 경제학 백그라운드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브라이언트한 학생이었어요. 경제학에서 배운 의사결정 이론하고 행정 현장에서 벌어지는 예산 배분 의사결정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의사결정이 효용 극대화 이론에 따라서 맥시멀리티 유틸리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널 유틸리티 또는 마지널 베니핏 오브 예산이 각 부서마다 똑같이 배분되어야 하는데 이 배분하는 의사결정자들 행태를 보니까 경제학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고려도 하지 않고 적당히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쇼크를 먹어요. 그 글이 본인이 그 경험이 자기한테 트라우마가 됐다고 얘기해요. 자서전에서. 이런 현상이 남들은 거절 지나가는데 자기는 이론이 예측한 대로 현상이 안 이루어지는 거고 충격을 먹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연구에 생애가 된 거예요. 이 사례 연구, 자그마한 연구한 사례가 자기의 50년의 로드스타, 길잡이 별이 됐다고 회고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작은 글씨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934년부터 35년까지의 시사업에 들어가서 행정 의사결정이 어떻게 행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보면서 연구 문제를 갖기 시작합니다.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행정 관료들의 행태를 이 어린 나이에 행정 경험이 없는 21살짜리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계를 떠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로부터 당신은 경제학자가 아니고 심리학자이고 다른 변방의 학자라고 비난을 받아요. 근데 자기는 그 경제학자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경제학을 배웠던 것에 감사하고 더더욱 감사한 건 경제학을 너무 많이 배우지 않았던 것에 또 감사해요. 네. 너무 많이 배운 사람들은 거기에 경도가 돼가지고 벗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그 생애를 읽어보시고 근데 그는 인생을 사부작으로 자기 자서전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책학적 관점과는 좀 먼데 사부작 중에 나이 들어서는 정치 행정과 학문의 발전과 이 부분에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행정학의 속담 이제 다시 앞부분으로 가서 2장 정책학적 행정학의 속담 1946년에 논문을 썼어요. 34년. 그 당시 행정학이 굉장히 미국에서 발달하던 시기예요. 고전적 행정학, 근대 행정학,
뭐 균리, 어휘, 뭐 정책의 이원,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 원리론 여기까지 뭐 행정학이 뭐 난리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뭐 행정학을 배우면 행정 효율이 향상되고 조직은 행정학대로 관리하면 뭐 성공하고 미국이 그때 대단히 이런 식으로 발전했지 않습니까? 산업화 더불어서. 근데 이 사람이 넘어오셨는데 야 내가 보니까 그건 불시시더라. 브라보더라. 프린시플이 아니다. 정말 대단하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브라보스 오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여러분들 행정학 배우는 행정 원리들이라는 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원리가 아니에요. 여기 적혀 있어요. 자기가 그는 행정학의 전통적 원리들이 체계적인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어떻게 무효화될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입증했다. 전문화의 원리니 무슨 통솔의 원리는 뭐 통솔의 범위니 의사소통의 원리니 계층계의 원리 이런 것들이 전부 상충하고 모순된다는 거예요.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젊은 사람이 논리적인 추론만을 통해서 문제점 모순을 지적했어요. 행정학자들이 이걸 보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토대가 무너져 내리니까 굉장히 사기가 떨어졌어요. 실제로 이때 가장 어두웠던 행정학의 암흑 시기예요. 40년대, 50년대. 그러면서 쌓이면서 행정과학,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에 입각한 결국 과학적인 행정학을 해라. 즉 행정과학을 만들어라 했는데 10년 동안 그런 공부가 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웠고 사기가 떨어졌던 시기였는데 다행히 라셀 선생이 나와서 후기 행태주의와 정책학을 50년 이후부터 들으면서 이게 다시 행정학계의 새로운 로커스와 포커스가 생기게 됐습니다. 행정 행태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러키 시의 어떤 공무원들의 예산 배분 행태를 보면서 그런 의사결정, 사람들의 의사결정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본질과 체계 아마 이것도 히틀러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 그 본질을 해명하고 싶어서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까지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관된 주제는 인간의 의사결정 어떤 메커니즘 사고방식 심리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 적합적인 것들. 그래서 행정 행태론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 행태론의 행정 행태론은 허버트 사이먼의 박사학위 논문이면서 동시에 책으로 출간됐어요. 1년 후에. 근데 자서전에 보니까 자기의 박사학위 논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인간은 미로 속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쥐와 같다. 쥐. 그걸 표현을 했는데 그게 계속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인간은 쥐와 같다. 그랬더니 논문 지도하고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신학 그런 관계자가 있어요. 아주 싫어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대요. 자기를 이해 못해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을 쥐로 비유하냐 해가지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책에서는 그 대목을 뺐다고 자기가 자서전에 쓰고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만 저는 해도 한 3시간은 할 수 있는데 쥐만 가지고 3시간 사실과 같이 넘어가고 평가와 판단 이런 건 여러분들 한번 그 번역되어 있어요. 그 윤석철 교수님의 사이먼 선집에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는데 히틀러의 어떤 정책 그거 좀 이해하시고 왜 이 사람이 구분을 해야 되는지 네? 가치 판단은 사실 판단하고 전혀 다른 거고 가치 판단은 이념과 신념과 편견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죠? 라스웰의 감정. 그렇죠. 나중에 비슷해져요. 심리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의사결정의 합리적 성격에 보면 여기는 이제 이론에 관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배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제한적 합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보는 조직 의사결정의 합리적 성격에 사이먼은 의사결정 3단계가 정보 수집, 대안을 설계하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
3단계가 있는데 인간은 뭐 이렇게 단계마다 제한적인 합리성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만족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검증을 하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내고 하면서 우리 정책학의 발전에 도움을 준 얘기예요. 여기 쭉 읽어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정형화된 결정, 비정형화된 결정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소개한 이유는 아주 단순한 행정책인데 정형화된 의사결정에 하는 방식이 SOP 그리고 조직의 구조 그런 것들이고 비정형화된 일상적이지 않은 결정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판단과 직관, 경험 이런 거 특히 휴리스틱을 번역하기 너무 어려워요. 어떤 책을 봐도 휴리스틱에 대한 번역이 잘 안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대로 쓰는 게 그냥 휴대로 쓰는 게 많은데 알고리즘 번역 안 되듯이 그 번역이 안 되는. 휴리스틱, 발견적 해법 이 정도가 더 어렵네. 그냥 발견의 해법이 최선의 해법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씩 발견해 나가면서 얻는 휴리스틱이에요. 탐색을 하면서 얻어지는 발견적 해법, 때로는 경험적. 근데 이 사람이 끊임없는 연구는 발견적 해법으로 이제 귀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고 직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이 의사결정에 개입하는데 완전히 감정이 개입했다 해서 완전히 비합리적인 것만 아니고 때로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는 주의 집중하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감정이 일어나죠. 졸리면 감정이 생기죠. 그렇죠. 그런 감정들은 의사결정의 목표로 제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점도예요. 그러나 일상적일 때 이성을 오버하는 감정은 또 의사결정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본질적인 심리적 차원에서 감정을 이해하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니드, 욕구가 무엇이냐를 알게 해주는 감정으로서는 정책 결정에 이게 개입하고 있다. 그런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관은 언제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직관에 대해서 직관적 의사결정, 판단의 의사결정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거라고 하는데 사이먼은 그게 아니다. 시간이 없을 때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직관에도 근거가 있는 거다. 그 근거가 그 뒤에 있는 표, 스키마 이론. 내가 또 좀 관심 있는 게 악셀러드의 스키마 이론, 심리학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정보 처리를 하는가? 뇌 속에서. 외부에서 메시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메시지를 저장하고 레파토리화하고 내 안에 어떤 나의 지식의 축적이나 대안의 축적으로 삼고 어떤 거는 버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해법을 내 몸 안에서 끄집어내서 나오는가 이런 그게 관련된 것이 정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에 관한 이야기고 이런 인식에 관한 이야기. 인식론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게 스키마 이론이에요. 악셀러드의 스키마 이론인데 악셀러드의 스키마 그림을 여기 소개해놨어요. 이걸 보면은 전문은 아니지만 사이먼이 그 후에 연구했던 인공지능, AI, 컴퓨터 그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인식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사이먼의 자료는 아니지만 사이먼의 인간 인식 메커니즘도 직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한 것의 근거로서 제가 여기 컴퓨터 프로그래밍처럼 그려진 악셀러드의 스키마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제한적 합리성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경제학 신고전파 이론, 주관적 기대효용 이론들이 문제가 있고 이상적이고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하면서 제한적 합리성 이론을 제시했는데 뭐 나머지 이론적인 건 다 생략하고 각 주에 보면은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제한적 합리성이 아니고 바운디드 레셔널리티를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제한적이라는 것은 제한하는 합리성, 능동적인 의미가 있고 제한된 합리성은 제약받은 피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경영학에서는 바운디드 레셔널리티는 제한되는 합리성. 그래서 나는 제한된 합리성이 더 사이먼의 생각하고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합리성이
진화하고 있다. 동굴인으로부터 동굴인이 머리가 진화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 진화론자입니다. 실제로는 유태인이지만 신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 그의 세계관, 인생관, 철학 자서전에 다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우주관이나 세계관을 보면 신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굽니까? 뭐 빅뱅 이론을 한 영국의 스티븐 스티븐 호킹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적 메커니즘에 따라서 인간의 이성이 진화해 오고 있다. 그러면서 만족모형의 만족이 뭐냐, satisfying이라고 또 영어로 satisfying이 아니고 satisfying이라는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만족한다. 지금 이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요구 수준 어떻게 만족하냐? 의사결정자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낼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미래를 하고 복잡하게. 그래서 사전에 자기 만족 수준을 결정해라. 여기서는 요구 수준이죠. 집을 팔려고 할 때 자기는 15만 불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수준을 정해놓으면 집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액수에 따라서 판다 이거예요. 더 받을 수도 있을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차를 팔 때, 중고차를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결정해 가면서 제한적으로 만족 모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동태적으로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조정 과정을 거친다 하는 게 만족 모형의 균형과 동태적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외부의 불확실성 하에서 그리고 모든 대안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게 얼마나 얻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은 이렇게 한다. 제가 사이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나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은 없지만 5분 남았으니까 최대한도 쓴다면 맞는 말 해보시면 사이먼은 학자라는 것은 미로를 탐색하는 문제 해결자라고 해요. 아까 제가 인간은 미로를 헤매는 미로 속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쥐와 같다고 그랬죠? 이 양반 미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자기 인생도 미로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미로 속에서 우연에, 환경에, 기회에 반응하면서 이렇게 학자로서 살아왔다고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도. 그래서 이 사람이 쓰는 용어의 특이한 게 미래, 인생은 미로다. 그리고 미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제한적 합리성에 하에서 만족 모형에 따라서 휴리스틱스를 찾아서. 근데 제가 우리 행정학계 이 기회를 빌어서 소개하고 싶은 걸 자서전에 진행했어요. 그 사람은 학자가 연구를 할 때 연구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썼어요. 우리는 문제에 대답하기 전에 반드시 문제를 먼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는 무엇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반드시 먼저 분실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우연히 발견될 수 있다. 문제. 전혀 뭘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하다가 우연히 좋은 금광을 연구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비유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주의를 끌어야 된다 이거예요. 금이 반짝이는 것을 금을 찾으러 산에 안 가고 꽃을 따러 갔는데 반짝이는 금을 보고 금의 주의를 뺏기기 위해서는 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이거지.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학자가 된다 이거지. 자기가 그렇게 살아와서 했다 이거지. 서프라이즈, 놀람 현상. 이 놀람 현상은 어디냐? 준비된 마음에서 일어난다. 자기는 어떻게 준비되냐? 경제학 공부를 하고 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고작파 이론을 알았기 때문에 행태론 프로젝트 하러 갔다가 금광을 발견했고 그 금광이 50년 동안에 자기 학문 연구에 길잡이 별로서 작용됐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제한적 합리성, 만족 모형 이런 가치와 사실의 구분, 행정과학의 제안들이 여기에서 나왔다. 우리도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약 10명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80여 명에 달하는 수많은 훌륭한 학자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연구를 잘
잘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도 좋은 학자를 주위에서 만나면 꼭 협업을 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늦게 이 책을 봐가지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됐어요. 자기 수많은 좋은 학자들을 만났고 그들과 항상 협업을 했고 좋은 것이 있으면 그들한테 맡겼대요. 그러면 그들이 항상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명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런 게 나는 해는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만족 추구자로서의 학자로 규정하고 그는 영원한 유리스틱 탐색자고 추구자고 스스로를 어댑티브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사이먼의 멘탈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걸로 생각하고 정책학에 나온 많은 사이먼의 이론들은 이미 다른 책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를 토대로 대학자가 되는 게 사이먼을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서 뭐 이상한 거 발견하면 그것만 붙들어 끊임없이 탐구하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같이 하면 될까. 이상으로 할 것을